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3강 부동산 개발의 과정, 타당성 분석, 위험 분석 이렇게 있는데 핵심은 타당성 분석이 있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워퍼드라는 사람이 이런 과정 절차를 거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디어 단계죠. 개발업자가 어느 지역을 지나다가 땅을 봤어요. 주변에 입지 조건도 봤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야, 저기에 개발하면 좋겠다. 아파트를.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비적이 들어가요. 미리 한번 타당성 분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걸 개괄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개괄적으로 추정을 해보자 이거죠. 계략적으로 예상 수입 지출을 추계해서 수익성을 대략 검토해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빨리 먼저 추정한 다음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를 해놓고 본격적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 경쟁사가 하기 전에. 그래서 핵심은 요게 사이에 낀다.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 사이에 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대안 부지들을 상호 비교하고 최선의 부지를 선택한 다음 그 부지에 이제 땅값도 확정됐겠죠. 그러면 이제 법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을 망라해서 타당성 검색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순현가가 0보다 크다. 이거 투자론에서 배우셨죠. 혹은 내부 수익률이 괜찮다. 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려야 돼요. 6편 금융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츠 굉장히 다양했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건설을 합니다. 개발업자가 건축업자에게 도급 계약을 하고 건설을 시키겠죠. 건설을 하고 나면 이제 건설이 끝났으면 분양 임대해야 되겠죠. 팔거나 임대를 줘야 합니다. 그것이 마케팅 단계. 그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미리 진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형 빌딩의 경우 주요 임차인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 중요하고 임차인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업종만 주면은 그 업종이 불황일 때 건물 전체 임대료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다양한 업종으로 혼합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순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기타 단계가 있는데 히라카와라는 사람이 이걸 해보는 이유는 14의 지문의 한 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얘랑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일본 사람이 볼 때 뭐 다릅니까? 같은데 얘는 좀 행정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계획 단계는 아이디어 단계겠죠. 아까 보셨던 아이디어. 그래서 입지 조건 분석,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것이 여기 협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기 전에 계획 인가를 하기 전에 협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협의는 주민에 대한 협의. 토지 관리자나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협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게 되면 개발 사업 못해요. 그 반발 무마한다든지 협의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가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협의 단계가 여기 먼저 계획 다음에 협의 단계가 들어간다는 것이 포인트겠죠. 14의 지문의 한 줄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주요 임차인 등 수요자와 교섭하고 그러면 시행을 하면 되죠. 그리고 처분하면 되겠다. 분양 마케팅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거예요. 건설 마케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협의 계획인가 이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26회 때, 12회 때 이런 순서가 있었고 26회 때 굉장히 오랜만에 순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디어, 사업 구상 단계가 디귿이 제일 앞일 거고 1번 아니면 2번 벌써.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그 다음이죠. 먼저 해야 된다. 니은. 벌써 답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해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하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 그죠?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이 마케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타당성 분석인데 2분법, 5분법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얘도 17회 때문에 17회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순서를 낸 거.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지만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그런 견해가 일반적인데 이걸 쪼개서 5개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타당성 분석을 하기 전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시장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지역, 도시지역, 근린지역, 해당 부지, 그 다음에 그 개발 예정인 부지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수년가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걸 5개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투자 분석까지. 그리고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 입지계수법과 경제기반 승수법이 있다. 그래서 입지계수 얘는 계산 문제로 한 3차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합니다만. 그래서 이 의미까지 살펴보면 타당성 분석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럼 타당성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타당성 분석은 부동산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공법 제한에 걸리지 않는가. 나라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거 혹은 뭐 용적률 이런 거 걸리지 않는가. 여기가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풍치지구면 이게 높이 못 올리죠. 이런 것 등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사법상 제한, 그러니까 민법에서 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 제한사항, 억제사항을 검토해야 된다. 법률적 측면에서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하고 자,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이 핵심이죠. 결국은 타당성 분석이라고 할 땐 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돈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 분석을 하고 경제성 분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지역 분석 혹은 도시 분석이에요. 이걸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가령 어느 지역의 어느 도시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거죠. 건물을 짓기 전에. 그리고 나서 근린 지역이 있겠죠. 여러 근린 지역 중에 어느 근린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최적의 근린 지역을 선정하고 이 근린 지역 중에 해당 부지가 존재하겠죠. 해당 부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수요가 있을 것인가 얼마나 지었을 때 새 건물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임대 분양이 되겠죠. 공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경쟁 부동산들의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는 그러한 경쟁 부동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하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이 경제성 분석은 이미 투자론에서 5편 투자론에서 배우신 그대로라 따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료 수입 중에 세전현금 수지,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수지까지 분석,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임대료 수입이 분석하고, 혹은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를 비교해서, 그죠?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투자하겠죠. 시장 가치보다. 혹은 내부 수익률 및 이걸 통해서 내부 수익률 수년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론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 투자 의사결정을 하겠다. 투자하겠다라는 결정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경제성 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법상 제한이 없고 수익률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짓다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설계, 시공, 이용, 관리, 보존 등 기술, 물리적 문제까지 다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을 망라해서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학 개론 얘기가 아니죠 얘는.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러면 2분법, 5분법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보는 두 가지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분석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크게 본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5개로 쪼개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나눴어요.
지역 경제 분석하면 여기서 도시 분석을 하고, 근린 분석하면 이게 협의의 시장 분석을 의미하니까 시장 분석이고, 그래서 해당 부지에서 수요나 공급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임대나 분양이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유사하게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또 나오긴 좀 어렵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용어 정리가.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성 분석과 시장 분석은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시장성이 있는지, 분양 임대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임대료 추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나 이런 것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타당성 분석을 하고, 이게 유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거 분석을 하고, 이걸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했죠. 이게 투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7회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역 경제 하고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을 한 다음 타당성 분석을 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분석을 한다. 뭐 이렇게 5개로 나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역 경제 분석부터 한번 보면, 여기가 새만금 아시죠? 군산 뭐 이쪽에 새만금 막아서 개발을 하는데, 여기 지역 경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먼저 도시 전체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새만금 산업. 그 새만금 사업을 보면 산업 물리 시설 용지, 상업 용지, 그다음에 주택 건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 전체를 분석하는 건데, 이렇게 계획을 한 건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새만금 방조제 여기 있죠? 예, 방조제 있고, 여기가 이제 군산 국가산업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조제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경제 기반 분석을 통해 도시적으로의 인구 이동, 이렇게 했을 때 이 개발된 것으로서 인구 이동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봐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야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죠. 소득 변화 등을 분석한다 이런 거고, 뒤에서 기반 분석은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근린 지역, 여기에 이제 근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근린 지역 분석은 지역 경제, 그 근린 지역으로 좁혀서 여기서 보시면 소득의 변화, 인구의 이동, 이게 핵심이에요.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고 소득이 있을 것인지, 그 주민 거시적 마찬가지예요. 거시적 흐름을 하고, 그 지역 내 해당 부지를 분석합니다. 부지 분석은 크기와 모양, 지형에 대한 조사, 건축 규제, 접근성 이런 것을 분석하고, 이걸 토대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성을 추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타당성 분석. 앞서 설명드린 거를 조금씩 이제 더 세분화해서 보는 거예요. 표에서 보신 내용을 투자론에서 다뤘던 건데, 현금 수지 분석해서 이를 토대로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 구해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5개로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17회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 때문에 5개로 봤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역 경제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장 분석을 해야죠.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을 하고, 현금 흐름을 추정, 타당성 분석을 해서 수년가 등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2번이 답이 되게 하는 그런 유일한 문제였어요. 화살표 문제가 나왔었다. 자, 그런데 그런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구분하는 겁니다. 시장 분석은 이게 마켓 어널리시스예요. 마켓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여기는 마켓 이렇게 들어가지만, 여기 시장성 하면은 마켓에다가 시장에다가 어빌러티, 오랜만에 영어를 쓰려니까 붙인 거죠. 이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시장성이라는 것은 시장의 능력을 본다 이런 거고, 시장은 시장 자체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 분석하면 협의의 근린 분석입니다. 자, 어느 도시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 내 근린 지역, 이 지역 단위로 묶이죠. 그 근린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근린 지역이에요. 그래서 협의의 시장 분석하면 근린 분석이에요. 이 근린 지역에 대해 거시적 관점, 거시라는 말은 세부적으로 파들어가는 게 아니라 크게 본다. 근린 지역 전체를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가?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인구의 동향, 교통의 흐름. 자, 교통이 좋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교통이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께서 집을 고를 때도 전철역 있나 근처에 도로는 잘 뚫렸나 이런 걸 보시잖아요. 그래야 개발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소득이 주민소득에 의해서 분양 임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단어 인구, 교통, 소득 주민들의 이런 것 등을 거시적으로 분석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장성 분석은 여기 한번 더 읽어보면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기출에 있었던 건데 개발 부동산의 수요의 대체성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를 거시적으로 본다. 수요의 대체성이라는 것은 이 근린 지역 내에서 신건물을 짓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구건물에서 구건물 오래된 건물로부터 이렇게 대체해서 올 수 있는가 수요의 대체성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고 혹은 경쟁 부동산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분포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세요. 수요자 특성에 의한 시장 세분화, 공급자에 대한 시병차별화를 구분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시장 세분화는 시장을 나눠보는 거죠. 유사한 그룹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서 배우시는 건데 시장을 이제 인구의 동향 이런 걸 봤으니까 만약 인구로 나누면 여기 인구는 3, 40대가 많은가 5, 60대가 많은가 이런 것들 이런 걸 세분해 보는 거예요. 세분해 보고 그러면 이 분리된 시장에서 이 5, 60세대를 통해서 나는 개발을 할 때 노인 전용 아파트를 개발하겠다. 시장 차별합니다. 이건 공급자에 의해서 시장을 이렇게 해서 공급하겠다. 라는 정도의 어떤 시장 분석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시장 분석은 주어진 부지의 용도. 그래서 이 부지에는 아파트가 좋다, 상가가 좋다, 용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분석은 내가 상가를 지을 텐데 어떤 부지가 적합할 것인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거예요. 시장 분석, 타당성 분석은 주어진 자본을 투자할 대안을 찾는 투자자를 위해 수행하기도 한다라는 말은 좀 도식 뭔가 좀 이게 좀 뭡니까? 이 말은 그냥 말장난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당연히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은행이든 지분 투자자든 자 시장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시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혼란스럽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주어진 부지의 어떤 용도 내가 상가를 짓기 위해서 어떤 부지가 선택돼야 하는가 또 투자자를 위해서 시장 분석을 해야 하고 또 얘는 뭐냐면 기존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기존에 개발 사업이 있어요. 여기 상가를 지었어요. 그럼 이것이 여기 상가 짓는 것이 맞았던가 과연 기존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시장 분석이라면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근린 지역의 인구나 소득, 교통의 흐름 등을 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뭔가 좀 부족하죠. 여기서 딱 떨어지게 나와야죠. 그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여기서 보시지만 마케터빌러티, 어빌러티가 그래서 분석해서 인구가 어때? 교통은 어때? 주민소득은 괜찮았어? 라면 이걸 통해서 아유 대박이에요. 인구도 많고 교통도 좋고 소득도 높습니다. 구체적 시장의 능력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야 이렇게 되면 지면 되겠네. 그래서 자 현재나 미래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건데 여기 개발에서의 핵심은 미래의 경쟁력을 보는 거죠. 개발 예정인 부동산 완공됐을 때 3년 후에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 경쟁력은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흡수라는 말은 이렇게 업섭션이라는 이 영어를 보면 이 분필을요. 담배나 분필을 물에 딱 담그면 물이 쭉 흡수해 올라오죠. 휴지도 그렇고 그 흡수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필이나 담배가 아니라 휴지가 아니라 건물입니다. 건물에 물이 얼마나 흡수될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임대나 분양이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흡수율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 비율로 흡수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건데 과거의 흡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는 개발하고 나서 미래에 흡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많고 교통 좋고 해서 95%는 흡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분양 임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라는 거죠. 반대는 흡수율이 95%라는 얘기는 반대로 공실률이 5%라는 얘기죠. 95%가 분양 임대되면 비는 건 5%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 여기서 미래란 부동산이 개발되고 났을 때, 건물이 완공됐을 때 흡수율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이나 임대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시장성 분석에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근린 지역과 부지 분석을 통해서 미시적 개발 확률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제약 조건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핵심은 흡수율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둘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고 시장성 분석을 한다. 선후 관계도 중요하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거 15회 문제인데, 부동산 시장 지역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서, 물리사회법 경제 요소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거고,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착수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사업이나 지속적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까 보셨던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말이겠죠. 자,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 초점을 맞춘 거죠. 재무적 타당성이 있어야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동일한 개념으로 벌써 여기서 틀렸죠. 다른 거예요. 예. 개발 부동산의 수요의 대처성 및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시장 분석이고, 시장성 분석은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흡수율 분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자, 19회 문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거. 기억,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맞는 거죠? 시장성, 흡수율.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임대료가 가령 100억이 나왔다. 타당성 세후 현금 수지가. 그런데 갑은 요구 수익률이 10%고 을은 20%다. 그러면 갑은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을은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건 맞는 거고요.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추세예요. 개발됐을 때 틀렸고,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이 아니에요. 개인들의 법이 아니라 공법이고, 소유권 관계가 바로 사법이죠. 민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공법, 사법을 바꿔냈고, 개발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 해서 미음도 맞고요. 그래서 경리은 미음이 맞는 겁니다. 자, 이제는 경제 기반 분석으로 왔어요. 이것은 경제 기반 분석은 지역 경제 분석의 수단입니다.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도시 전체의 분석이에요. 도시 전체 지역 분석. 그래서 가령 울산 지역이 있다 이겁니다. 울산에는 자동차 산업, 현대차가 생각나시겠죠? 일단 자동차 산업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뭐 컴퓨터 산업도 있고, 그렇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경제 기반 분석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어떤 논리냐면 산업은 두 가지밖에 없다.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기반 산업은 베이스먼트, 비기반 산업은 난 베이스먼트 이렇게 이제. 자, 이 기반 산업은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수출 활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수출이라는 것은 난 로컬이에요. 번역이 이 수출이라고 해가지고 해외로 나간다가 아니라 지역을 벗어나는 산업이다. 이 지역에서만 자동차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죠? 중국도 나가서 팔린다. 난 로컬이에요. 이게 수출 산업이라는 거죠. 수출 산업이 성장에 기여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돈이 들어오죠. 가령 뭐 달러가 들어와요. 이 지역에 원인 하나 달러 뭐 이런 것 등이 들어와요.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는 산업이에요. 외부에 나가 팔면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흐름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소비도 증가되고 그러면 장사도 잘 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산업이다. 그것이 기반 산업이에요. 비기반 산업은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여기 내수 산업이다. 얘는 내수다. 국내 수요다. 지역 수요로 끝난다. 안에서 팔리고 마는 산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기반 산업의 팽창이 비기반 산업의 성장까지 유도하고 지역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불균형 성장 이론이에요. 성장론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0년대에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펼쳐서 수출을 통해서 달러가 들어오면 국내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어딘가 하나를 크게 키우면 된다. 전체가 고르게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성장, 균형 성장론이 아니라 그 결과 불행하게도 그 재벌이라고 하는 기형아가 탄생해서 괴물이 탄생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뭐 장점도 있었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면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 입지계수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얘가 기반인지 비기반인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지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로케이션 코션트라는 입지계수를 통해서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렇게 분류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 기반 산업이 전체 산업 성장 유도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승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지계수를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 울산이 있네요. 여기 울산. 자, 수출 기반 산업이냐 비기반 산업이냐는 이 밖으로 자동차 있네요. 팔려 나가느냐 안에서 끝나느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입지계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전국 대비 울산을 A지역이라고 한다면 가령 X산업이다 그러면 A지역의 X산업, 자동차 산업의 가령 생산액 혹은 고용률로 주로 하는 거예요. 고용자 비율이 얼마인가. 그리고 분모는 전국입니다. 전국 X산업 고용률. 비교하겠다 이거죠. 가령 울산 지역의 인구가 전체 100만 명인데 고용인구가 울산 지역의 고용인구가 총 고용인구가 100만 명인데 A지역의 총 고용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중에 X산업, 자동차 산업에 20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면 그죠? 그러면 자동차 산업, X산업 고용률은 20%가 되겠죠. 얘는 20%다 이겁니다. 전국은 어떨까?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 울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군산에도 있고 그렇죠? 뭐 여기저기 다 있겠죠. 예. 여기저기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X산업 고용률을 구할 때는 전국의 총 고용 인구가 얼마냐? 가령 1000만 명이다. 제가 임의 숫자를 쓰는 거예요. 전국의 총 고용자 수는 1000만 명인데 그중에 자동차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울산 포함해서 가령 100만 명이다라고 가정해 보면 전국의 고용률은 10%가 되는 거죠. 자동차 산업 고용률은. 그러면 울산 지역의 2배입니다. 2배. 2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 고용률은 전국의 2배나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고용자 수는 적지만 그 비율이 2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역이론에선 비교우위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떻게 수출해요? 자동차 산업 고용인구가 적은데도. 그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대적인 크기가 이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1보다 크면은 전국보다 고용률이 높다라고
라고 하면 이거는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1보다 적으면 그 안에서 끝나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기반 산업이고 1보다 적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비기반 산업인지 판정하는 방법으로 입지계수가 사용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죠. 16회 문제인데 다음 표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입지계수는 자 분모가 전국의 부동산 산업 고용률 전국의 부동산 산업 고용률 혹은 생산액 비율이에요. 고용률. 그리고 A 지역의 부동산 산업 고용률을 이렇게 구해서 나누면 끝나는 거죠. 그럼 전국은 전체 900명 중에 부동산 산업으로 500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A 지역은 전체 300명 중에 100명이 고용되어 있어요. 300명 중에 100명이 고용되어 있어요.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3, 5, 15, 공은 다 지워버리고 9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니까 그러면 3, 3, 9, 3, 5, 15 10분의 6이니까 0.6이죠. 그래서 0.6이다.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은 1보다 적기 때문에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18회 문제예요.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계수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보다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건가? 그러니까 입지계수가 큰 것은 어떤 것인가? 입지계수는 특화도를 따지는 거죠. 특화되었다. 정도를 따지는 거니까 A 도시의 입지계수가 B 도시보다 큰 것은 어떤 산업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조업을 보게 되면 전국의 제조업 고용률은 만분의 4천 0.4 40%죠. 만분의 5천이니까 0.5 금융업은 부동산업은 10,000명 중에 1,000명이니까 10%예요. 0.1 A 도시는 1,000명 중에 300명이니까 0.3 0.5 1,000명 중에 200명은 0.2 이렇게 되죠. 20%. 자, B 도시는 3,000명 중에 1,200이니 3, 42 0.4 절반 0.5 10%니까 0.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지계수를 제조업만 해보자면 제조업을 해보면 A의 입지계수는 전국 0.4분의 0.3이고 0.4분의 0.3 B는요. B는 0.4분의 0.4죠.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뭡니까? 얘는 0.75니까 1보다 작죠. 뭐 하여튼 0.75다. 이렇게 되면 입지계수는 B가 더 크다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제조업은 A 도시가 특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없죠. 여러분께서는. 왜냐하면 분모는 똑같잖아요. 전국분의 분자, 전국분의 A 도시, 전국분의 B 도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결국 이 두 수치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B 도시가 크고 얘는 같고 얘는 A 도시가 크고 이 숫자만 비교해 봐도 분모는 똑같으니까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자 A 도시가 더 특화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더 큰 것은 바로 부동산업이다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1회 이게 4차례 있었네요. 제가 한 문제를 뺐거든요. 많이 나오죠? 나올 때 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시험에. 자, 산업별,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된 것은 다만 전국의 3개의 도시와 2개의 산업만이 존재. 한 문제 뺀 게 아니라 다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자,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이게 섬유산업만 하면 되는데 전국의 섬유산업은 2,000분의 1,000이에요. 그러니까 0.5입니다. 전국입니다. 이게 아까하고 바뀌었어요. 이게 횡축과 종축이. 자, A 도시는 전체 산업, 섬유산업 얘를 보면 되니까 전체 분의 섬유산업. 그러니까 전국은 2,000분의 1,000이니까 0.59. 자, 얘는 그러니까
전국은 똑같기 때문에 이 분자만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A도시는 400분의 250이고, 그죠? 400 전체분의 250이니까 이거 계산은 0.625. 뭐 나누기 0.5인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500분의 250이니까 절반이니까 0.5. C도시는 1100분의 500이죠. 섬유산업은 1100분의 500은 0.454. 그럼 뭐 0.5로 나누든 안 나누든 이 순서가 되겠죠. 분모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입지계수 가장 큰 거는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A, B, C. 답이 1번이에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 C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지계수를 통해서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분류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어느 지역의 총 고용인구는 기반산업 고용인구와 비기반산업, 베이스먼트, 난 베이스먼트, 비기반산업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자, 그럼 제가 이제 요건, 이게 총 고용인구, 기반산업 인구, 비기반산업 고용인구. 그러면 총 고용인구의 증가, 델타 T는 이 승수라는 건 뭐냐면 기반산업 고용인구의 증가 정도에 달렸다 이겁니다. 자, 그 승수라는 것은 K라고 쓴다면 K가 승수예요. 경제기반 승수. K배 증가한다. 승수라는 말은 멀티플라이어, 영어로는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몇 배 증가하게 한다. 기반산업 인구가 10,000명 증가한다. 그 지역에. 그럼 총 고용 인구가 10,000명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파급 효과를 갖고 가령 이게 2라면 2만 명이 증가한다. 이 뜻입니다. 자, 어느 지역에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수출 잘 돼가지고 자동차 외부로부터 기반산업 인구가 들어오면 이 인구만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급 효과, 다른 산업들도 이쪽으로 막 음식 들어오고 목욕탕 들어오고요, 당구장 들어오고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럼 이 식을 볼 때 그럼 경제기반 승수 K는 뭐냐라고 하면 K는 델타 B분의 델타 T. 델타를 지워버리면 그냥 B분의 T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경제기반 승수는 기반산업 고용인구분의 총고용인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산업 고용인구 B분의 T. 예, 여러분 K는 B분의 T. 다시 한번 쓸게요. 이것이 K는 B, 기반산업 고용인구분의 총고용인구다. 그래서 어느 지역 총고용인구가 50만 명이라면 그리고 비기반 활동 고용인구가 40만 명이라면 기반산업 고용인구는 10만 명이죠. 그럼 여기서 경제기반 승수는 기반산업 10만 분의 총고용인구 50만 해가지고 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기반 승수가 5라는 거예요. 5배나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5,000명이 기반산업 인구가 들어왔다. 새롭게. 그럼 5,000명에 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5, 25니까 25,000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지역의 총고인구 25,000명이 증가해서 승수 효과를 갖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 지역의 고용인구가 25,000명이 새롭게 들어오면 식구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부양가족 수를 곱하면 총 고용인구의 증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인구의 증가도 알 수 있다. 총인구는 총 고용인구의 부양가족 수를 곱하면 되니까 경제기반 분석을 통해서 총 고용인구의 변화를 알면 총인구수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보세요. 25,000명 중에 가족이 3명이다 라고 하면 75,000명이 들어와요. 자, 75,000명의 인구가 유발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여기 이제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부동산 수요 있겠네. 이렇게 지역 경제 분석을 한다. 도시 분석을 한다는 거야. 개발 사업 타당성이 있겠네. 빨리 찾아보자. 근린 지역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15회 문제가 나왔어요. 입지계수와 경제기반 분석. 1번 입지계수를 통해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비기반 산업이 비율이 클수록 경제기반 승수는 커진다. 이거 틀렸어요. 이게 B분의 T니까 맞죠. 자, 이거는 경제기반 승수는 비기반 산업의 비율이
크다는 것은 기반산업 비율 인구가 작아진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말이죠. T분의 B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T분의 기반 비율이죠. 이 역수가. 그죠? 그러면 기반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역수니까 승수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반 비율이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기반 승수는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크다는 것은 기반 산업 인구가 적다는 거고 그럼 승수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이 말을 이해할 때는 어느 지역이 이미 기반 산업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파급 효과가 적지만 어느 지역이 농촌 지역인데 비기반 산업 인구가 많은데 여기다가 개발을 할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산업이 커지게 되면 뭐 그런 뜻이고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 기반산업 수출분 고용인구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즉 총 고용인구가 K배만큼 기반산업 고용인구의 K배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됐었고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 수출부문 고용인구의 변화가 총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왜냐하면 고용인구에다가 부양가족 수를 곱하면 총 인구의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고용인구의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서 타당성 분석에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은 근린지역이 있고 해당 부지가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이제 예상 매출액을 추정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비율법 하게 되면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비율이 어디, 이 면적 비율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근린지역이 있어요. 근린지역 해당 부지에 상가를 지을 건데 그럼 상가를 지으면 여기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면 여기 경쟁점포 있을 거 아닙니까? 경쟁점포, 이점포, 해당 점포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1000평인데 해당 점포는 100평이다. 그러면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면적 비율은 10%네. 면적 비율만큼 매출액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지역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죠. 전체 매출액의 대상 점포 면적 비율 10%만큼 가져간다. 유추법은 이것은 유사점포, 가령 홈플러스가 있다, 이마트가 있다 그러면 유사점포에서 1인당 매출액이 유사점포예요. 이미 영업하고 있어요. 뭐 1인당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연간. 그럼 너 100만 원이면 나도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인구수는 뭐 10,000명이다. 그럼 1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추법은 유사점포 1인당 매출액에다가 대상점포 지역 인구수를 곱해서 구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유추법. 중력모형법은 3편을 참고하시면 돼요. 허프의 확률모형에서 이미 다 배우신 내용이고요. 회기분석법은 이건 지문에 가끔 나와요. 이게 계량경제학인데 통계학인데 매출액에 일단 읽어보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와 매출액의 관계를 확률 모형을 세워 추정한 후 그 모형으로 대상점포 매출액을 추계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그려봤는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인구요인, 세대수라든지 통행자수, 경제요인, 상권 내 소득 수준이라든지 경쟁요인, 동일상권 내 경쟁 점수, 접근성, 지하철 유무와 전면도로 폭, 내부연, 영업 주차대수, 매장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고 수도 없이 많겠죠. 자, 단순회기를 가정한다면 통행자수 하나를 변수로 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종축은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자, 이거는 이 점은 점포수를 실제로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 기계 놓고 몇 명이 지나다니는지 점포 한 50개 앞에 하루 종일 이거 눌러가지고 몇 명이 다니는지를 추정해 봤더니 대략 이런 관계였다. 이 말은 뭐냐면 통행자 수가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확률 모형이라는 것은 매출액이 Y고요. 통행자 수가 X라고 할 때 Y는 A 플러스 BX. 그래서 모수, 이게 너무 죄송한데, 모수인, 이게 해트. A와 B를 모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 하고 오차항이 존재한다.
이건데. 그래서 AB를 추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AB를 추정해가지고 이 통행자 수와 이게 X가 통행자 수죠. 통행자 수와 매출액과의 관계를 이런 회귀방정식으로 구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증 조사를 통해서. 근데 이건 1차 함수인데 얘는 1차 함수가 아니고 구름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것을 가장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직선식을 구하겠다. 이 오차가 최소가 되는, 이 전체의 오차가 최소화되는 하나의 직선식을 구해서 추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추정해 봤더니 y는 500만 원 플러스 2x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게 나왔다면 이제 통행자 수만 여기다 곱하면 대략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예정 점포의 통행자 수가 10,000명이다 그러면 10만 명이다 그러면 20만, 2 곱하기 10만은 20만이고 거기다 500만 원을 더하면 매출액은 520만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추정하는 방법이 회귀분석법이다. 물론 이건 단순 회귀라 변수가 하나지만 다중 회귀로 가서 변수를 이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컴퓨터 돌리면 돼요. 예. 그래서 개념 다시 이거를 읽을 줄 알면 돼요. 즉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와 매출액과의 관계를 확률 모형을 세워 추정한 후 그 모형으로 대상 점포의 매출액을 추계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으시면 되는 정도. 이런 게 시험엔 안 나오니까 그 말을 읽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직선을 구한다. 자, 15회 부동산 개발업자 매상고 추정하는데 어느 것이냐? 가능 거래 지역의 획정, 상권을 획정한다는 거죠. 개발 상점이 여기 있고 여기에 지출 가능액 여기는 10억입니다. 주민소득 추계해서. 그러면 점포 면적에 따른 시장 지역의 분할, 상권의 분할, 면적 비율 10%입니다. 그럼 1억이네. 비율법이에요.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타당성 분석 중에 위험 분석이에요. 반드시 개발에는 위험이 따르는데, 자,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이 타당성 분석을 잘못하면 위험이 되는 겁니다. 법률적 위험이에요. 이게. 지역주 규제, 토지이용 규제, 건축 규제 등 법적 제한에 대한 검토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짓다가 원상복귀 시키라고 하고 과징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이 있어요. 시장 위험은 이미 투자론에서 보셨지만 부동산 경기 안조와 시형 악화로 인해서 분양 임대가 되지 않거나 하더라도 다운시켜야 돼요. 그럴 가능성. 그래서 시장 위험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미리 흡수율 분석을 해보면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 사업 초기에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위험은 크고 가치는 적어요. 위험이 크면 할인율이 커지잖아요. 위험할증률, 요구수익률이 커져서. 완공기에는 위험은 줄고 가치는 이제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개발 사업 착공 전이나 초기에 매수자 혹은 임차인 확보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에 좀 싸게 해서 확보하는 게 낫다 이런 겁니다. 자, 비용 위험. 이게 비용 위험. 비용 위험은 공사비 변동 가능성이에요. 이 공사가 뭐 3년, 5년,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이 공사비가 변할 수 있다. 공사비가 오는 원인이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이자율 많이 내야 되고, 환율은 어떤 의미냐면 주로 고철 같은 거 다 수입하잖아요. 건설 원자재.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공사비가 다 올라가는 거고, 자연재해가 와서 무너진다든지 공사기간 지연 이러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을 잘못하면 위험이 올 수 있다. 자, 위험에 대한 문제는 21회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 매장문화재 출토, 사업 위험, 이거는 관리하기가 어렵죠. 거시적 환경 변화, 이거는 다 어려워요. 사업지 주변, 이거는 법적 위험이, 행정변화의 사업 인허가 지연이 어렵지만 부실공사 이거는 관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시장 위험이라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시장 위험 내지는 기타 등등 위험이라. 자, 23회 문제 옳은 것.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 무지기내 설치하는 행위로
쭉 잘 써놨고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자, 우리 그 표준산업 분류에 건설업하고 부동산업하고 개발업하고 달라요.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고 시공은 건설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맞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이거는 이미 배운 거죠.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의 손실을 보전해. 근데 틀린 게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격은 맞지만 니은은 틀렸습니다. 흡수율 분석은 추세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과거의 추세 이게 틀렸죠. 과거의 추세 받아서 뭐 하려고 개발하는데 그렇죠. 앞으로가 중요하죠.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자 등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 이거 맞는 거고요.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가 동일한 경우라도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건 보셨던 거죠. 세 개가 맞습니다. 격, 리을, 미음. 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법률적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고요. 군사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었다. 이거 망했죠. 이건 시장 위험이 아니라 법률적. 군사보호구역은 법률적으로 법률적 위험이니까 얘가 틀렸습니다. 자, 이자율 변화 이런 건 시장 위험이고요. OX를 보시죠. 자, 이것도 533쪽에 있는 내용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입주 개수가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 거래 가능 지역의 지출 가능액 10억. 면적 비율 10%면 비율 분석법, 비율법에선 1억이다. 맞는 거고요.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 앞서 틀렸죠. 뒤에 하는 겁니다. 순서가 틀렸고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거죠. 타당성 결과가 동일해도 채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기반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작아진다. 틀렸죠. K는 B분의 T. 기반 비율이 클수록 이게 작아집니다. 개발서 사업 초기에는 위험이 크죠.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고 그러면 가치는 작아지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거 맞는 거네요. 작아진다 했으니까 기반 비율이 클수록 승수는 작아진다. 이거 맞는 거죠. 예.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관리와 마케팅. 이거 굉장히 쉬워요. 한 문제씩 두 문제가 반드시 꼭 출제되는데 거의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쉬워서 한 시간에 묶어서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